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난하게 잘 보냈습니다. 무난하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즐거움보다 평화로운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제 명절에 멀리 이동할 때 길이 잘 닦여 있지 않고 또 이정표가 없으니까 지도가 필수였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위성 지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죠. 조선시대의 여행객들, 지도가 필수품이었을 것 같은데 지도가 구하기 쉬웠습니까?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정확도가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역시 지도라고 하는 것들은 좀 귀한 물건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워낙에 이제 지도가 잘 쫓아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맛집 하나만 검색을 해도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그냥 길로 쭉 표시를 해주고 그렇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간판이나 이렇게 거리를 보고 길을 찾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고개 꺾고 휴대폰만 들고 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재미도 예전보다 좀 덜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도 자체를 보는 기회가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지도도 필요 없네요. 이게 가면은 음성으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녹색 라인을 쫓아가세요. 이렇게 다 해주니까. 그렇죠. 지도를 볼 리도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도시를 가는데 그 도시가 주변에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세계 지도 자체를 볼 일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지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가 매력, 그러니까 어떤 상식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하셨던 조선시대 지도 가운데 이제 먼저 세계 지도 얘기를 좀 꺼내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네. 조선시대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중국에 있었던 혼일강리도하고 조선에서 제작한 팔도도,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지도를 붙여서 만든 세계 지도인데요. 네. 물론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좀 크고요. 한국이 거의 유럽만 하고요. 한국이 유럽만 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붙였는데 좀 커졌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놀라운 거는 여기에 이제 그 아랍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구대륙 전체가 포함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요. 그러니까 네. 세계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이 지도가 이제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아, 또 일제 강점기 때 가져갔군요. 아니요, 임진왜란때. 임진왜란때. 가토기요 마사가 가져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지도에 이제 그 지도를 제작한 배경을 적어놓은 것을 이제 권근히 적어놨는데요. 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지도를 본다면 임금께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좀 넓게 식견을 본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조선 초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과학 문물을 어떤 발전을 보이게 되는데 그 과학 문물의 상당수가 중국 넘어서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태종이든 세종이든 지금 조선이 처한 위치를 지도 속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과학 문물의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된다는 점에서 지도는 단순하게 어떤 상식만을 넘어서서 때에 따라서는 행동으로 발전을 시키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조선이 점점 성리학적인 어떤 세계관을 빠지게 되면서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대신 중국과 조선만 나와 있는 세계 지도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중화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사상과 거기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그 동의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세계 지도를 빼내고 그렇습니다. 중국과 우리만 이제 세계다. 우리하고 중국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지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를 지어 보았던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중심의 지도, 천하여지도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네. 이제 그런 지도를 본 사람의 어떤 생각은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 세계 지도라고 알려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가 아니잖아요. 태종 때 겁니다. 태종 때 거잖아요. 초기잖아요. 조선 초기에는 그렇게 세상을 넓게 봤었는데 후기에 가면 오히려 지도가 줄어든다고요? 지도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쪽은 굳이 우리가 그림에다가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수백 년 전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사고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더 확장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갔는데 있던 것도 없애버리는. 그게 이제 이른바 화이론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오랑캐와 그다음에 오랑캐가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림조차도 지도조차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마테오 리치가 그린 걸로 알려진 고려 만국전도가 들어옵니다. 네. 거기는 구대륙뿐만 아니라 신대륙의 일부까지도 이제 그려지게 되거든요. 아,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굉장히 중국이 큰 줄 알았는데 작게 나타나고 조선은 그 중에서도 일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땠는지. 무엇보다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우리가 그린 지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고려만국전도는 외부에서 들어온 지도였기 때문에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고 그런 면에서 당대 지식인들 중에서 일부가 때에 따라서는 그걸 부정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세력의 어떤 분열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갈릴레오가 종교 법정에 서가지고 지구는 안 돕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도하면 대동여 지도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대동여 지도. 어떤 점에서 의미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정근대 역사 속에서 최고의 지도로 손꼽기에 손색이 없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척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척 몇 대 몇 이렇게 이제 비율을 이제 줄여가지고 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축척을 16만 분의 1이나 21만 분의 1 지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표시할 때 심리마다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어딘지, 예를 들어 등고선이 없던 시절이니까 네. 산을 갈 때는 그 심리마다 찍는 점이 가까워져요. 그러네. 이게 위로 올라가야 돼.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지도상 이 차원에선 가깝게 표시가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평지인 경우는 멀어지죠. 그러니까 등고선은 없지만 딱 그 지도를 본 사람들은 아이고 산길이네. 얘 평지네. 그게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놀랍네요.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넣기 위해서 22종의 도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온천 표시라든지 호텔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안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관아가 있고 여기 성이 있고 하는 것들을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이제 목판으로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모두 227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19단, 남북 22단인데 특히 남북 22단. 그러니까 동서 방향의 한 큰 축은 자기가 접어서 다닐 수가 있어서 실제로 한 22개 정도의 책을 들고 다니면 전국 지도를 가방 안에 넣고 배낭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또 필요하면 그 지역 것만 싹 가져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앞서 대동여 지도가 어떤 점에서 대단한 지도인지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면서 겪은 일들 최근에 뭐 고선자인가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극화돼서 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 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호가 이제 이런 지도를 만들었고 그 대동여 지도의 어떤 놀라운 성과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동 포인트를 찾게 되는데요. 그 감동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백두산을 7번 또는 이제 8번이나 올라갔고 전국을 3번이나 돌아다녔으며. 또 이걸 만드는데 또 이제 그 악당이 등장을 하죠. 관아가 이걸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관아의 눈을 피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외국 사람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당대 최고 권력자, 보통 이제 흥선대원군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발각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목판은 불에 태워졌다. 보통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뭔가 인간 승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시대에 불화했으며 권력에 저항하며 자신의 갈 길을 간 선구자. 그러니까 이제 선각자의 어떤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고산자 김정호라는 분을 제대로 평가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 조선의 지도 제작 전통을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딘지를 찾아봤더니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어 독본, 그러니까 국어책입니다. 국어책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아니 조선총독부가 왜 김정호를 이렇게 미화해서
그 묘사랍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뭔가 어떤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딱 들어오죠. 아 그래요? 조선. 조선. 지도도 못 만들고 좀 괜찮은 지도 만들려고 했더니 못 살게 굴고. 아 이런 거 니네 조선이란 나라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압박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제 나아가서 조선에서 지도를 만들려면 뭘로 만드냐면 발로 만든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숭고함이 아니라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했다. 그렇죠. 김정호 한 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그런 방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백두산을 7번, 8번 올라간다고 제가 백두산 올라가 봤지만 거기서 지도가 그려지진 않습니다. 오리털 박하도 없이 거길 왜 7번씩 올라갑니까? 추운데. 그렇죠. 올라간다고 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조선에서는 지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도가 그 앞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호가 그 지도, 그러니까 대동의 지도하고 그 관련된 책이었던 대동지지를 만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신은 조선의 자료 43종, 중국 자료 22종을 참고했다라고 참고 문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 대동의 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축척을 썼던 지도입니다. 그 정상기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지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시 그 축척을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각형 기준을 원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김정호 자체도 대동의 지도를 만들기 전에 청구도하고 동요도라고 하는 이미 사전 지도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본 같은 걸 이제 만들었던 적이 있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그 아까 정상기가 동국 지도를 만들었을 때 영조한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지도를 만들었냐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정호가 만들었던 대동의 지도를 놓고 누군가가 그렇게 막 못 살게 굴고 비판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중인 집안으로서 조금 어렵게 그렇지만 주변의 여러 선악들과 동기들의 도움으로 이 지도를 만들었을 거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선은 끊임없이 이제 지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김정호가 이제 만들었던 특별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조선은 전국 지도의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전국 지도의 전통. 예,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왕이 딱 볼 때 조선은 이렇게 생겼어. 팔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는 지도 전통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요거는 그러니까 통치에는 유리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지도는 아닙니다. 일종의 행정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플랜 잡을 때 쓰는 이제 네. 지도다.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또 하나의 지도 전통은 바로 뭐냐면 각 마을을 그린 지도입니다. 네, 그 이제 디테일이 있어야죠. 예, 9년에서 올린 지도고 실제로 조선에서는 이 9년의 사또가 되면 제일 먼저 지도를 그려서 도지사한테 보내면 도지사는 다시 그걸 국가로 보내서 그거를 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지도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전통이 따로 있던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의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전국의 윤곽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역의 지방 윤곽도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그림도 볼 수 있고 자료실에 가서 야 경상도 지역의 어느 그 군의 그 지도 좀 가져와. 그럼 거기 또 이제 그쪽 지도가 딱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산청 지역을 딱 보면은 산청이 보이고 함양을 보면 함양이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지도 조작 전통을 종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정도가 될 거지. 조선에서 그냥 갑자기 돌출한 그런 지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과학적 지도 제조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어떤 그 말하자면 기술들이 있었어요. 기술들 또 관심들이 다 있었는데 이걸 종합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분이 고산자 김정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그 단군 왕조 자체를 다 신화시켜 가지고 역사 자체를 짧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공정들이 다 이 그 대동의 지도에도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영웅의 등장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자,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와 함께 대동지지도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대동지지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대동의 지도를 볼 때 그 지역에 관련된 산물이나 어떤 역사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공부하다가 그 지역의 그림이 궁금하면 대동의 지도를 보고요. 대동의 지도를 보다가 그 지역의 어떤 역사 내력이 궁금하면 대동지지를 보면 되는 거죠. 기가 막히군요. 저희 어릴 때 그 역사나 세계사 이렇게 공부하다가 야 사회과부도 가져와. 지도책 가져와서 그 펼치면서 공부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호는 지도 제작자이면서 지리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은 역사 속의 지도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또 우리들의 어떤 시선에 대한 이야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